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중요한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식량 문제. 네. 너무너무 중요하다. 농업 식량. 농업 문제. 근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죠. 농민들은 헐값에 파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소비자는 비싸게 사니까 왜? 중간에 있는 놈들이 다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농산물이 풍년이 들거나 뭐 이러면 아니, 풍년이든 하여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고 풍년이라는데 왜 이렇게 이 가격이야? 더 싸야지. 그렇죠. 흉년이라는데 이건 너무 비싸잖아. 그렇습니다. 항상 그럴 때 중간에 욕먹는 게 유통업자들. 농산물 유통업자들인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농산물 문제는 이 유통업자들 때문에 망했다. 근데 솔직히 나도 비슷한 데이터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농산물의 유통 마진은 우리나라만큼 많아요. 우리나라가 유통 마진 특별히 더 많은 나라가 아니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나오실 분은 유통이 문제가 아니야. 농산물의 문제는 유통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걸 빼고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그럼 아주 그냥 중차대한 문제를 또 책으로 쓸 수 있는 항상 문제작을 쓰시는 분이죠. 남제작 때문에 문제작. 예, 문제작. 또 최근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남자입니다. 네, 남제작 소장님. 야, 또 언제 책을 또 이렇게 쓰십니까? 또 이프로님이 추천사도 쓰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프로님 추천사를 받으면은 책이 잘 팔린다는. 최소한 만구. 이게 뭐 부적 같은 거야? 출판업계에서. 네, 와, 하여튼 약간 그런 내용을 다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의 문제가 유통업자만 욕해서 지금 해결될 일이 아니야. 예, 한국 농업에 좀 근원적인 문제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런 걸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농산물 유통이 문제다라고 해버리는 순간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유통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문제가 안 풀려요. 근데 지난 30년 동안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겠다고 매번 했었거든요. 앞으로도 이 상태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진짜 유통이 문제였나? 그러니까 유통이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느 산업이나 문제는 다 있는데 조금씩. 근데 과연 우리가 농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유통이 정말 문제라서 문제인가? 그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진짜 듣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유통이 좀 복잡하게 느낌은 들긴 드는데. 유통 단계가 좀 많기는 많더라고요. 단계가 좀 많고. 배추가 밭에서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되게 단계가 많아. 얘기 하여튼 뭐 준비해 오신 얘기부터 찬찬히 해주실 것 같으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유통에서 하는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 소비자들이나 농민들이 가지는 불만이 뭐냐면은 농민은 싸게 파는데 소비자들은 비싸게 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가 수치과하고 전문용어로는 소비자가의 차이가 너무 크다. 유통 마진이 크다. 유통 마진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이제 가장 크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가 왜 좋으냐면은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농산물을 싸게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치 농산물이 너무 비싼 게 유통 때문인 것 같고 유통이 개선되면은 소비자가가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파는 농민 입장에서도 맞아, 소비자가 뭐라고 하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고객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유통이 문제다. 유통만 해결되면 나는 올라갈 거다. 그 유통만 단순화시키면 파는 사람은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사는 사람은 좀 더 싸게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상상을 하죠. 실제로 그런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워낙 이게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문제라 가지고 사실 이 얘기를 꺼내고 유통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여기 쫙 달리거든요. 불편한 진실이죠. 쫙 달리고 뭐 유통업자 네가 지금 비호하냐. 그렇죠. 그런 욕을 제가 꽤 많이 먹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농가 입장에서 먼저 보면은 농가 수치가가 30% 그리고 40% 5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은 대개 이제 소비자들이나 농민들은 유통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만약에 소비자가가 1,000원이라 그러면은 농민 입장은 300원이 받았잖아요. 그럼 농가 수치 비율이 30%라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는 1,000원을 냈으니까 이 사이 700원을 누가 먹었을 것 같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렇죠. 농민은 1년 농사 지었는데 300원 받고 유통은 순식간에 넘긴 것 같은데 이 700원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이 문제라고 중간이 70% 먹는다. 그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유통을 개선한다는 의미는 농민 입장에서는 300원이 500원 되는 걸 의미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원이 800원 되는 걸 의미할 거잖아요. 그럼 유통 마진은 500원으로 줄어들 거잖아요. 과연 이게 가능할 거냐는 거죠. 아니면
왜 그게 안 됐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고 싶었어요. 예. 앞 그림에서는 그럼 유통이라고 하나를 뭉뚱그려 놨지만은 실제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유통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사실은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산지 유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매 시장이 있고 예. 세 번째는 소매 시장이 있잖아요. 소매 시장은 누구나 다 알듯이 뭐 쿠팡 같은 온라인일 수도 있고 백화점에는 이마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매 시장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산지 유통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농산물은 이게 서울 가락동까지 올려 그러면은 이게 농민이 생산해서 트럭에 싣고 보낼 수는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작은 농가가 예를 들면 4톤 트럭에 한 차를 채우려 그러면은 여러 농가를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면 운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거잖아요. 예. 배추 뽑는 것도 할아버지 혼자 못 뽑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 그게 품목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유통 비용이라는 게 말씀처럼 만약 배추 같으면은 수확 자체를 이제 그 유통업자가 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단 다 유통업자가 그게 하는 전부 다 거죠. 유통 비용이 산지 유통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가 앞에 30%를 예를 들었던 거는 배추 같은 경우가 대개는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왜 그렇게 되는지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유통이 어디가 문제냐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산지 유통이라는 게 있고 도매 시장이 있는데 각각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건 소매 시장은 사실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뭐 쿠팡이든 뭐든 간에 마트든 이게 마켓컬리 등등. 예, 피 터지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긴 비효율이 끼어들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산지 유통하고 도매 시장을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네. 그러니까 산지 유통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산지는 수집하고 선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그럼 누군가 해야 돼요. 예. 아무도 안 하면은 농민이 직접 실어 날라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농협이 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농협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그다음에 도매 시장이 사실은 농민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이 도매 법인에서 순식간에 이제 중도매인으로 넘기거든요. 예.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비용이 많이 뭐 수수료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도매 법인이 그러면은 농업 법인이 아니고 뭐 건설회사든지 다른 산업계에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럼 유통 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품목별로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좀 지겹긴 하지만요. 네. 근데 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유통 비용이 한 30에서 26% 그러니까 30% 정도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예. 쌀을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출하 단계에서 쌀 같은 경우는 50% 정도 유통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통 비용 전체는 굉장히 낮죠. 30%가 안 되니까. 예. 네. 농가 수치가가 70%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산지 출하 단계에서 유통 비용이 높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쌀 유통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예. 저 말은 유통 비용은 30%인데 그 30%의 절반 가량인 49%가 출하 단계에서 대략 한 15% 정도.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면은 이 농협이 되게 그 일을 하는데 지역에 있는 농협 RPC라는 곳에서 벼를 직접 이제 건조되지 않는 걸 구입해 가지고 건조를 했다, 저장을 했다, 도정을 해서 이렇게 도매상에 넘기거든요. 예, 그것까지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농부는 뭘 해요? 농사만 짓는 거지, 농사만. 아니, 농사를 짓는다는 게 농부는 그럼 햇볕 아래 벼를 심어놓고 자 이거 가져가셔라고 하고 끝이에요?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벼를 베고 할 것 같잖아요. 네. 요즘은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다는 게 농민은 벼를 베는 서비스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죠. 큰 농가들은 컴바인을 몇 억 하잖아요. 이 한 달밖에 못 쓰는 이 장비를 가지고 작은 농 가지고 있는 농가가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예요. 벼를 모내기를 하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고요. 요즘은 농약을 치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전화로 농사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제 그래서 전화로 농사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농업이 이렇게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건 그렇죠. 외주를 주는 게 맞겠지. 내가 다 하느니 외주 비용이 늘어났다. 이게 싸게 치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이런 것보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가 소형 농가인데도 농기계를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투자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게 이제 농가 빚으로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우리나라 농기계만 가지고 있으면은 일본 농경지를 다 농사 짓고도 많은 이럴 정도로 농기 자본 투자가 많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쌀 유통은 이렇게 구성됐다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과일 중에 대표 작물이잖아요. 네. 유통 비용이 한 50%쯤 되죠. 많이 올라갔을 때는 2022년도 이럴 때는 60%가 넘어갔는데 네. 5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유통비가 네, 그러니까 농가 수치가가 50%좀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반이 유통 비용이라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다른 나라로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도매 비용이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산지 유통은 별로 없잖아요. 출하 단계에서는 모아가지고 대체로 농민들이 모으거나 중간업자들이 모아가지고 상자에 담아서 도매시장에 갖다 주면은 도매시장 상인이 저장했다가 분류를 했다가 다시 이제 이 업체로 보내거나 하는 거죠. 보낸다. 네네. 다시 상장을 시키거나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비용과 수익은 도매시장에 많이 있게 되죠. 중간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일이 그렇죠. 많아요? 아니면 왜 저렇게 많이 들어요? 사과가 출하해서 박스로 도매시장에 갖다 놓으면 이거를 이제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팔면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실었다가 경매에서 왜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과일이라는 게 이제 그 생산되는 시기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과일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국민이 몇 달에 나눠 가지고 먹어야 되다 보니까 1년에 나눠서 뿌려야 되니까. 그래 되다 보니까 누군가는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저장을 농가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로 이제 도매상들이 했다가 이렇게 출하할 수도 있고 산유통인이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비용이 어디로 가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농민들이 저장했다 팔면 농민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렇긴 하죠. 좀 규모 있는 농가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 사일로 갖고 있으니까. 네네. 그 APC를 자기 그 저장고를 있거든요. 좋은 저장고가 있는 농가들은 저장했다가 조금씩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농가들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됐고요. 이것도 외주로 사실상 주는 거네요. 서비스를 이것도. 유통 단계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뭐 생산 단계는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면 소비자가 1년치 사놓고 자기 집에서 저장해서 놓고 먹든가. 김치 냉장고 아주 커야 되겠죠. 그럼 좀 싸게 살 수 있고. 그럼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주로 엽채류라고 얘기하죠. 시금치, 배추, 상추. 사실 우리가 보통 유통이 문제라고 할 때는 되게 노지 채소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쯤 오게 되면 유통 비용이 60% 70%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농가들은 실제로 30-40%만 수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소비자나 농민이나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은 가격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니고 가격이 널뛰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노지 채소 뭐 대파 그다음에 배추, 무 같은 것들은 기후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이 엄청 들쭉날쭉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데 뭐가 폭등했다 폭락했다는 소리 계속 들리는데 폭등했을 때 갑자기 보면 유통 마진을 가지고 하는 도매법인 같은 경우는 수익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못마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장난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 출하 단계에서 46%의 비용이 쓰이는데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출하 단계에서 주로 배추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모으고 해야 되는데 그럼 돈 안 돼. 네, 4톤 트럭에다 그 배추를 심을 때 얼마나 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 가락동 시장에 옮겨 놓더라도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해치고 오르고 내려갈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부피만 크고 가격은 싸니까. 네, 맞습니다. 금방 상하고 막 이런. 맞습니다. 이게 한번 옮길 때마다 또 뭡니까 버려야 되는 것도 많이 생기고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다 유통 비용이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유통이 문제라고 할 때는 이 노지 채소가 주로 이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유통하기가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이 상하고. 실제로 가락동 시장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노지 채소 있잖아요. 무나 배추, 대파, 양파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이제 가락동 시장에서 경매로 안 다루려고 그랬어요. 이 도매상들이.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원래 가락동 시장은 1985년도에 출범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배추 같은 이 부피 큰 작물을 다루는 유통이 이제 대하청과라는 곳에서 주로 하는데 이 대하청과는 1994년도에 대하청과가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청과예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에요. 도매상 중에 5대 도매상이라고 민간 도매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가락동 시장에 있는 그 중에 대하청과인데 이 청과 회사는 주로 배추, 무 같은 거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걸 주로 다루고 있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도매상들이 이걸 다뤘으면은 이 회사가 안 생겼겠죠. 그렇겠네요. 네네. 기존의 도매상들은 왜 안 하고 싶었을까요? 이게 부피가 너무 크니까요. 좁은 시장 공간에서 이게 적재를 하거나 할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옛날 사진 보시면은 푸트럭 들어와 봐야 뭐 50만 원 하고 땡치고 그러니까. 옛날 사진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는 게 이제 가락동 시장에 보면은
뭐 배추 트럭이 수십 대 와 있으면은 온통 배추 트럭이 쫙 깔려 있잖아요. 이게 또 이제 팔레트가 안 돼 있으니까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붙여가 배추 한 단을 내려가 여기 쌓아야 되고 이걸 다시 한 단을 쌓아가 절로 보내야 됩니다. 엄청난 노동자가 들어가고 엄청난 공간이 들어가는 거죠. 다른 작물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도매상 입장에서는 이렇게 돈 많이 받아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다루기 싫어했죠.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1985년부터 경매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물은 거의 10년 동안 밖에서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거래됐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네네. 그리고 보면 이해가 확 되시죠, 그죠? 돈 중간에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업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대하청과의 수수료율이 7%예요. 도매시장이 법에서 정해놓기로는 4%에서 7%를 받으라고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대하청과만 거의 7% 정도를 받고 나머지 도매상들은 4% 정도를 받아요. 이건 이제 물량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물론 이제 품목별로도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근데 4%나 7%를 받는데 어떻게 도매 단계에서는 20몇 %를 먹어요? 아, 도매 단계에서는 이제 이 도매 법인만 있는 게 아니고 중도매인이 다른 또 도매인들도 있으니까. 네네. 그 단계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소장님, 저도 쭉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죠. 유통 비용을 누군가가 폭리를 취해서 많이 먹을 수도 있겠다. 있을 수는 있으나 제가 많이 먹는 걸 알면 나도 저 일 할래. 나도 저 유통할래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쿠팡이 많이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쿠팡이 많이 먹으면은 그 사이에 누군가 치고 들어오겠죠. 하고 마켓컬리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소매 유통에서는 그래서 완전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매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내버려 두고 그 대신 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도매 유통을 하려면 그거는 무슨 허가가 있어야 된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 그거 의외로 그리고 돈 되는 거라서 그거 가지고 막 사모펀드들이 M&A도 하고 아주 짭짤하대더라. 그래서 그거는 이상하다. 많이 먹고 적게 먹고는 괜찮은데 왜 걔네들만 독점을 시키냐? 독점을 시키니까 아무리 그래도 많이 먹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도매시장 구조 문제인데 다음에 나올 얘기긴 합니다만 도매시장 내에서는 이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럼 그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있는데 그 요 얘기를 그러면 실제로 그 차이가 문제냐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도매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럴까요? 네. 그리고 농산물 유통 비용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체로 한 뭐 품목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출하 단계, 도매 단계, 소매 단계 다 달라가 이게 농산물 유통 비용인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출하 단계에서 35%, 27%, 소매 단계 38%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양파는 그냥 집에서 길러 먹는 게 낫겠구나. 72%가 유통 비용이면 이게 양파? 야 진짜 양파 맨날 사야 되는 건데. 양파는 베란다에서 길러 먹자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저장을 오래 하고 양파도 썩어 나가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값도 너무 싸 부피에 비해서. 그런 비해서. 것들이 다 반영이 돼가지고 농장에 차로 가가지고 사오는 게 나을 것 저게 같아. 비싸면 밭에 가서 따오시면 돼. 소비자들이 차 끌고 가서 차 끌고 사오시면 되는데 오래 두지 못할 테니까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네, 근데 우리나라가 높은지 낮은지를 알려 그러면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서. 네, 미국은 얼마냐 하면은 대체로 미국은 보면 요 중간을 보시면 되는데 25%에서 35% 정도가 유통 비용이라고 보시면 팜쉐어니까 농가가 수치가라고 보면 되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거의 75에서 한 65% 정도가 유통 비용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나라보다 그냥 유통 비용이 훨씬 더 높죠. 그러게요. 더 높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높다니까. 왜 그러냐를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뭐 1시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딴 나라는 어떤지만 비교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궁금하시면 왜 그런지도 한두 마디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지. 실제로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소매 단계에서 굉장히 세거든요, 미국이. 소매 단계 마진이 크고 왜냐하면 미국이 전부 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소매 단계에서 크고 도매 단계에서도 당연히 그럼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뒤에 나오지만은 수수료가 10%에서 20%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다 비용이 다 산정되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산지 농산물 자체는 싸고요. 싼데. 네. 그리고 또 미국이 잘 모르시면 이프로님도 생각하시기에는 미국 농산물 가격이 우리보다 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경우가 많은 작물이
미국 우리보다 더 비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매 가격 보면. 네, 소매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은 저렴한데 대규모로 생산되니까 소매가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중간에 배추를 열 포기씩 들고 하는 이 인력의 인건비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니까. 네, 운송비도 비싸고 모든 게 다 비싼 거지. 멀리 가야 되니까 그렇지. 네네. 그다음 또 소매점들이 약간은 좀 과점 구조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이제 소매 마진이 우리나라는 뭐 1%도 안 되는데 거기는 5%가 훨씬 넘어가니까. 그리고 거기는 워낙 국토가 넓어서 콜드체인 다 만들지 않으면 다 중간에 상해버리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사실 밭에서 떼서 그냥 집에까지 오는데 맘먹으면 한 3일이면 가니까 네. 중간에 그냥 다 경운기에 싣고 트럭에 싣고 그냥 바깥에다 실온에 보관해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런 것도 있겠죠. 다 더해진 가격이 최종 소비자 가격이니까 네네. 그거야 뭐 전체적으로 물가 수준이 높으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유통 단계가 우리보다 더 덜 먹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더 먹는 거죠. 더 먹는다. 그래도. 농가들은 25%에서 35% 사이만 가져가니까 우리보다 그러니까, 덜 가져가는. 그게 왜 그럴까요? 70% 정도가 이제 거기는 유통 대규모 비용이. 농장이잖아요. 농장이 대규모 농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농산물 왜- 자체가 비싼 게 아니고 유통 단계의 비용이 비싼 거죠. 유통 단계가 많을 이유가 없잖아요. 대규모 농장이라서 제가 예를 들면 월마트야. 월마트에 납품하면 우리는 워낙 소규모 농장이 많으니까 네. 중간에 유통해 준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네. 모아주고 저장해주고 심지어 막 야너 수거도 네가 해가 뭐냐 손도 없어. 네. 그거 미국 농민도 비슷해요. 미국 농민도 그냥 미국 지어만 농민은 놓고 배추를 스스로 뽑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국 농민 같으면은 네. 대규모로 수확을 하잖아요. 예. 이걸 뭐 분류를 하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럼 이 분류를 하고 그거 소분을 하는 어디를 것도 보고하는 거는 그것도 유통업체가 다 네, 한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죠. 사장님이 우리 직접 편집 안 하듯이 미국 농민도 한국 농민도 직접 배추 뽑는 일을 안 하는데 안 하는 거다. 그 이유는 배추 뽑는 사람은 또 배추 뽑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도배를 본인이 직접 안 하듯이 다 전화로 하는 거지 다. 그게 효율적이니까.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은 이 그래프에 보시듯이 과일은 뭐 35% 정도가 예. 농가 수치가가 유통 비용이 한 65%쯤 된다는 얘기죠. 우리보다 훨씬 높죠. 그다음에 채소 같은 경우는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유통 비용이 75%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하고 소비자가의 차이가 미국은 굉장히 크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불편하니까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이 그래프 하나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출하 단계에서 35%에 쭉 빼서 전체적으로 유통 비용이 57.5%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한 51%좀 되죠. 예. 옛날에는 2013년에는 55%쯤이었는데 일본은 조금 개선이 됐고요. 예. 우리나라는 항상 이 수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이나. 출하 단계에서 개선이 됐네 일본이.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나는 게 출하 단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이 출하 단계에서 차이가 왜 날 것 같으세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네,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 출하를 일본은 일본 농민이 직접 배추를 뽑나 보네요. 그럼 자기들이 뽑거나 아니면 자기 조합에서 뭘 하든가.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돈을 누가 내느냐의 차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일본이 뭐가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산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농협이잖아요. 예. 자, 일본 농협을 따라 우리나라 농협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일본 농협은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아마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은 90년대에는 일본 농협이 4,000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600개가 있습니다. 4,000개가 600개로 줄은 거죠. 네. 한 30년 동안에요. 예. 우리나라는 그런데 일본보다 약간 사이즈가 2분의 1, 3분의 1쯤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농협은 몇 개 정도 있으면 적당할까요? 일본에 몇 개 있다고요? 400. 지금은 600개가 있어요. 600개? 네. 그럼 우리는 한 200개 있으면 300개, 되겠지. 200개. 지금 한 1,110개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농협이 옛날에 만들어질 때는 예. 각 면 단위마다 하나씩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1,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협이라는 이 농민 조직이라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이 농민 걸 모아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매 시장으로 보내든 아니면 저기 같이 하는 거죠. 네네 쿠팡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네. 이걸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도 쪼개져 있구나. 조금 하고 있고 아하. 이건 또 왜 그러냐 하면은 농협 구조가 어떠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예. 대충 이해 가시잖아요. 그건 잘 몰라요. 왜 그래요? 농협 그러니까 각자 거기서 그냥 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농협은 그 면 단위마다 거의 하나씩 있거든요. 예. 통합된 것도 가끔 있지만은 예. 이게 1,100개가 있다는 얘기는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농협 조합장이 농협 우리나라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잖아요. 예.
가장 큰 농협의 유통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농협 조합장을 단위 농협의 조합장들이 뽑아요, 직선제로. 예. 그러니까 선거 구조 조정이 잘 안 되는구나, 합치면. 그렇죠. 이 구조가 그러면 우리도 일본을 따라가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하면 조합은 또 다 줄어들 거잖아요. 예. 그 농협이 구조 조정을 했어야 되죠. 이게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가 숫자는 줄어들고 재배 면적은 줄어드는데 농협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농협을 그런 구조 조정하라는 압력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농업계에서는 그 얘기를 할 만큼 용기 있는 정치인도 없고 아마 그거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 일본은 항상 자민당이 되니까 용기 있게 안 할 수 있겠네. 네, 내가 임당한다고 자민당이 설마 내가 자민당인데 지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 그래 2000년대 들어가 자민당이 농협을 개혁하겠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게 하면 되치기도 당하고 이런 그러니까 농협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해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러겠죠. 네. 지방에서 예를 들면은 도시에서는 뭐 30만 표라 그러지만 지방에서는 그 15만 표 넘으면 하나의 지역구잖아요. 예. 농협 조합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이분들이 그럼 정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랑 둘이 합쳐 그러면 쟤 좀 어떻게 손 좀 보자 합치낸다 뭐 이런 거구나. 쉽지 않겠죠. 이런 어려운 얘기는 나중에 이주량 박사님 열심히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이기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다들 하기 싫어합니다. 네. 네, 그래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산지 출하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가 안 생기고 안 일어나고 그러면 또 박스대로 또 다 따로 사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는 산지 유통이라고 있잖아요. 농협이 그 일을 안 하면은 농협은 주로 모아가서 바로 이렇게 가락동으로 보내는 역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정상 기능만 해요. 이걸 가지고. 그럼 니들이 모아와라 또 하는구나. 그렇죠. 농협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농산물을 모았다가 적당히 저장했다가 적당히 이제 거래처를 봐가지고 유리한 거래처를 봐서 보내고 하면서 이렇게 이게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이쪽을 하면서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 기능을 산지 단체들이 해야 됩니다. 그 출하 과정에서 하는 일을 그냥 대기업한테 시키면 안 됩니까? 농협이 하는 일을 농협이 하지 말고 그러면 뭐 GS가 하든 누가 하든 야 사람 뽑고 니들이 트럭 사고 하면 뻔한 일인데 그걸 뭘 누가 하면 더 잘하고 못하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참 열심히 그냥 효율적으로만 하면 되지. 네, 그것도 이제 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실제 농업 구조를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산업이 전국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대기업 연봉 비싼 대기업 직원이 그 지방마다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쿠팡이든 뭐 그 컬리가 됐던 아니면 신세계가 됐던 농산물을 구매할 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뭐 90년대쯤 됐으면 전부 다 가락동에서 대체로 다 구매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요즘은 대체로 다 산지 유통이라고 있습니다. 뭐 농협이 될 수도 있고 농협 물류센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농업법인 영농조합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인들이 뭐 자기 나름대로의 그 APC라고 농산물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그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약간 규모화된 곳에서 농산물을 이렇게 적당히 이제 그 백화점이 원하거나 수요처가 원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보내는 역할을 하죠. 이게 이제 산지 유통의 역할입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세계나 뭐 백화점 이런 수요처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 직원들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쪽 직원들이 그 회사가 하게 하는 게 낫고, 그렇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를 선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유통을 개혁하자 그러면 무슨 일이 나겠어요? 정부가 계속 유통에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정부 예산으로 가지고 어쨌든 산지 유통 시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산지 유통 시설 업그레이드가 되면 산지 유통 시설에서 이게 포장되고 소분된 이 농산물들은 대체로 어디로 가겠어요? 가락동으로 가진 않을 거잖아요. 경매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다 이제 그 대형 유통업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지 유통을 만약에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가락동으로 가는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고 대형 유통업체로 가는 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유통 단계에 있잖아요. 중간에 도매 시장 없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그걸 없앨 수도 있는 거죠. 뭐 당연히. 어쨌든 그래도 이런 차이가 난다. 뭐 실제로 도매 시장이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상대적인 비용은 어떻습니까? 일본보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용이 높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도매 시장을 자꾸 이렇게 비난하는 게 비슷비슷하네요. 그렇죠.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나죠. 네, 그렇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 말씀은 뭐 대체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떤 나라든 대체로 비슷하다. 이걸 보면은 사실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재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5개 주로 이제 민간 도매 시장이 있거든. 도매 법인이죠. 이외에 농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민간 법인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근데 이제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하청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매출액은 수수료 수입이거든요. 4% 7% 받는 게 수입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수입이 거의 없어요. 그걸 왜 0.4나 0.7을 못 받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매번 이제 이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해요. 법안을 막 발의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도 발의되고 아마 그게 정권 바뀔 때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못 낮추냐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대하청과는 배출을 다루고 있잖아요. 여기는 다 나머지 4개 청과 회사는 수수료율이 대개 다 4%대입니다. 4.몇 %, 4% 이래요. 그러면 4%를 더 낮추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건 알 수 없죠. 뭐 3%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7%를 그러니까 낮추고 싶어 합니다. 7%까지 받는 거를. 그러면 대하청과 하나가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배추, 무를 주로 다루는 이쪽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7%를 5%로 낮추면은 이 배추, 무가 갈 곳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죠.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가 높은지 낮은지는 또 외국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물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낮출 수 있는 요소는 있겠지만은 외국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개 법인 수수료가 4% 수준이고 대하청과가 7%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대하청과가 왜 그런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여기 기사처럼 이 수수료를 낮추자는 이 법안이나 이걸 계속 국회의원들이 하고 싶어 해요. 2%는 전에 이것도 불만이죠. 그러니까 해외 도매 시장의 위탁 수수료를 살펴봤거든요. 일본 같으면은 경매를 안 합니다. 이게 주로 상대 매매라고 얘기하는 도매 시장하고 출하자하고 직접 협상위에서 거래합니다. 평균 수수료율이 7, 8%입니다. 일본이요. 우리나라는 평균 수수료율이 4.7%쯤 되니까 일본의 뭐 절반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죠. 프랑스가 한 5에서 8%고요. 중국이 뭐 3에서 8% 정도입니다. 미국은 10에서 20%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저는 도매 시장은 잘 모르겠지만은 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조금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저건 알아보려면 일본, 프랑스, 중국, 미국도 허가제인지 아니면 저기서 자율적으로 하는 나라가 있는지. 제가 지금 제미나이에 막 찾아본 바로는 일본, 미국, 프랑스가 다 허가제네요. 뭔가 허가제 이유가 있나 보다. 상장 거래하는데 예를 들어 주식 그 상장하는 회사 있잖아요. 한국 증권거래소를 이거를 개인이 막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유가 있나 보다. 왜냐 가격 이게 공익적 기능을 법으로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신라교육 고려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거의 100%를 다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럼 또 왜 그러면은 비농업계에서 이걸 소유하고 있냐 불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저 총괄회사가 도매법인으로 온 거는 85년도 가락동 시장이 만들어질 때 예를 들면 용산에 이제 도매 시장이 크게 있었잖아요. 그 큰 도매상들이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그거 있을 거 아닙니까? 하던 대로 잘 먹고 잘 살겠죠. 가락시장으로 니 와라. 강제로 옮겨야 했었어요. 옮길 때 너 독점권 줄게 그랬는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그 중에 큰 회사를 가지고 그러면은 너의 역할은 오로지 그냥 중개하는 역할만 해. 도매상 역할 하지 말고. 그리고 너의 역할은 작은 회사, 너의 역할은 중도매인 역할을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그때 만들어지면서 라이센스가 갔고 그때 이 도매법인이 있는데 그럼 4개를 처음에 농협까지 5개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여기에는 공익적 기능을 주면서 어떤 기능을 부여했냐면은 농민들이 만약에 배추를 한 트럭 싣고 시장에 왔어요. 서울까지. 근데 상인이 만약에 야 이거 100만 원인데 야 50만 원에 사겠어. 싫으면 끌고 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렇지. 이거 골치 아픈 문제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았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억울해서 막 돌아가고 눈물 흘리고 돌아간 농민들 많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정했냐면은 농민들이 가져온 모든 농산물은 무조건 상장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 이런 의무를 부과했고 그 다음에 또 굳이 안 팔아줄 이유는 없을 텐데 팔아도 헐값에 팔리는 게 문제는 문제지.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농민이 가져온 거는 이 경매라는 걸 통해 가지고 무조건 팔리도록 장치를 만든 거예요. 도매법인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도매법인이 농민이 갖고 온 걸 그냥 돌려보낼 이유는 없잖아요.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민이 기본적으로 도매법인에 비해서 교섭력이 평등하냐
그러니까 그렇죠. 농민의 교섭력이 좀 떨어졌을 수 있었을 때 밑보인 농민은 네 거는 안 팔아줘. 뭐 그럴 수 있겠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정부가 라이센스를 주고 대신 네가 이상한 짓 하면 라이센스 취소해 버릴 거야? 라는 그렇죠. 어프로치 같아요. 매번 심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또 도매법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행들 뭐든 신용을 이렇게 도매법인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냐면 경매를 하긴 해야 되지만은 농가들이 이쪽으로 출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하를 하도록 독려하거나 영업을 하는 일을 하는 게 도매법인 역할이고 그다음에 또 이 약간의 조절 기능도 해요. 너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경우는 좀 늦추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는데 그 일을 왜 독점으로 라이센스만 받고 지들만 하냐고요. 무슨 일 하는지는 알고 하는 일 많은지도 알겠고 심지어는 많이 안 남는 것도 알겠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중도매인 수가 이제 이 도매법인의 거래를 하는 중도매인이라고 있잖아요. 허가받은 거래 상인이죠. 도매상이죠. 이 상인 숫자가 가락동에 1,200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많으냐 적으냐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유통이 바라는 건 뭐냐면 경매제를 없애고 싶어 하잖아요. 네. 왜요? 경매가 왜 문제가 경매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엔 이게 내가 얼마를 받을지 모른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막상 실제로 이제 무슨 전자 송장이라는 걸 보내가지고 물건이 얼마 나올지를 이렇게 추측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은 현장에 오기 전까지 많은 경우에 모르지 불안하지. 그렇죠. 이게 가격이 얼마 받을지 몰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경매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도매상들이 직접 이 산지 출하자들하고 교섭을 하게 되잖아요. 야, 우리가 얼마면 배추가 몇 톤 필요하니까 너 어떻게 좀 있니? 이래가 좀 보내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럼 자 이러면 가격 얼마를 해줄게. 이게 이제 상대 매매라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조건 중도매인들이 입찰하는 가격 중에 제일 높은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문제는 이제 이거는 아주 취약점이 뭐냐면은 농산물의 특징이 특히 엽채류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뉴스에 보는 게 엽채류잖아요. 배추, 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늘 못 팔면 상한 거. 그렇죠. 그리고 또 가격이 이 기후에 따라가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소비자도 괴롭고 농민도 괴롭고. 그럼 이거를 좀 이렇게 스무딩 시키려고 그러면은 가능하면 상인들이 이걸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들은 오지 마라. 좀 내일 와라. 미안하다. 너는 일주일 후에 오고. 너 빨리 좀 보내라 좀. 할 수 해야지 당연히. 우리 도매시장에 가져오지 마. 저 대구로 가든 어디로 가든 딴 데 가. 그렇지. 이렇게라 돌려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현재 이런 경매 아니고 상대 매매를 90% 정도를 해요. 사전에 그냥 가격 조율을 그냥 거의 한다 이거죠. 그렇죠. 중간에서. 그렇죠. 우리도 다들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왜 안 되냐 하면은 첫 번째는 농가가 규모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산지 유통이 규모가 안 된 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농산물을 구매하는 도매상들이 규모화가 돼야 돼요. 자금 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싸면 일단 놓고 가세요. 저희가 살게요. 한 후에 내가 조절하는 거죠. 물량을. 그렇죠. 근데 도매상 입장에서는 만약에 물건을 저 소매상들 있잖아요. 신세계든 쿠팡에 주면은 돈을 대개는 한 달이나 뭐 45일, 뭐 60일 후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10억씩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가 쌓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쭉 납품했는데 어느 회사 하나에서 만약에 부도가 나가버리면 저는 이게 10억 거래한 게 아니고 400억, 500억이 물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상대 거래가 가능하려 그러면은 도매상이 일단은 신용도가 있어야 되고 규모가 커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허가를 만약에 1200개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경쟁하는 데는 유리하겠지만은 절대 규모화 있는 것은 못 갑니다. 그것도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매상들 있잖아요. 중도매매를 하는 게 보통 뭐 100억, 1000억, 2000억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도매상들이 보통 2조 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용도 크고 하니까 내가 그냥 500억어치 사고 있다가 다음 주에 풀게 그럼. 그렇죠. 이런 기능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유통 단계가 뭐 하여튼 좀 우리가 보기에는 살짝 먹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먹는 건 아니야. 그냥 비슷해.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의 주제는 유통 단계가 문제가 아니고 얘가 문제야. 그게 오늘의 주제야. 아니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싸면 비싸게 먹는 거고 원래 농수산물은 원래 비싼 거예요. 그때 있는 건데 배추값 조금 비쌌다고 온 국민이 날뛰지 마라는 얘기죠.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유통이 문제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조그맣지. 그러니까 이게 유통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유통은 그 독립 변수가 아니에요. 유통 때문에 농업이 바뀌거나 뭐 소비 그러니까 유통은 아니다.
그 소비자 유통은 있잖아요. 네. 아주 극렬하게 극단적으로 소비자의 취향을 찾아가고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소비자 유통은. 그러니까 소비자 최고의 그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에 따라 가지고 유통은 바뀌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소매 업체가 원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산지 유통이든 중간 도매상이든 이걸 또 노력을 해 맞춰가요. 그렇죠. 그리고 유통이라는 거는 이 소비 시장에 맞춰가지고 최적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유통을 해서 뭘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유통을 만약 바꾸고 싶으면은 소비자의 취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산지 있잖아요. 농가의 구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 농협 조직 있잖아요. 그 농가 조직이라 하죠.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예를 들면 규모화돼서 농민들이 다 저장소도 갖고 다 갖고 있으면 지금은 한 산지에서 500원인 사과가 소매 가격으로 오면 5,000원이나 되니까 문제인데 농민들이 그거 다 하면 산지에서 3,000원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는 5,000원에 먹을 텐데 그럼 농민들이 그 3,000원 다 먹냐 하면 그 안에서 아니겠죠. 농민들도 그 창고 비용 들어가고 내지는 할 거 다 하니까 결국은 마찬가지다. 그렇죠. 소속이 농민 소속인지 유통 소속인지만 다를 뿐이지 그 과정이 달라지지 않는데. 맞습니다. 경로가 달라지지 않는다 하면은 그렇죠.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농가들이 실제로 직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2%는 또 시골길 가다가 이 사과 파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사과를 산다고 해서 더 싸지 않지 않습니까? 안 싸죠. 왜냐하면 동네 가게보다 조금만 싸니까. 당연하지. 뭐 기름값 보태고 이러면 사실은 직거래라고 해서 싸지도 않는 거죠. 근데 그 직거래 관련해서 그 최근은 이런저런 기술들의 발전으로 뭐 온라인 상거래도 많이 하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예전보다는 달라진 환경이 있잖아요. 쿠팡맨도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직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통 단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구조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직거래를 하는 방식은 그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쿠팡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쿠팡을 활용할 때는 산지 유통인의 거를 쿠팡이 뭐 직접 풀필먼트 센터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수가 있잖아요. 유통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소매 수수료가 비싸죠. 왜냐하면 쿠팡이 그 시스템을 유지하려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쿠팡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아마 20%좀 될 거예요. 가까이 더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홈쇼핑 같으면 그보다 더 세고요. 그다음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게 좀 낫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스마트 스토어에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광고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광고비가 더 나가지. 수익이 생겼는데 이 광고비 랭킹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데 다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 농민들이 이거 뛰어드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한데 또 소비자들이 클레임을 걸잖아요. 클레임을 걸면은 한두 번 클레임 당하면은 하기 싫어져요. 이거. 당연하지. 하기 싫어집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게 다 비용인 거예요. 전부 다. 실제로 그래 직거래가 왜 안 늘어나느냐 하면은 저는 직거래가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산지 유통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농협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잘하는 농협도 많이 있거든요. 만이산 농협이나 대관령 원협 이런 곳은 거대한 RPC를 투자해가지고 뭐 완전히 분류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소비 시장 있잖아요. 쿠팡이면 쿠팡에 맞게 라벨 탁지가 박스 포장 딱 해가 짝짝짝 보내줘요. 이걸 그냥 쿠팡 같은 거 바로 이 집으로 탁탁 새벽에 배송을 하죠. 이런 시설 굉장히 많은 투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농가들이 일일이 다 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그 여기 나와 있나 모르겠지만 유통시장은 이미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산지 유통 쪽으로 이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매시장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도매시장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존 경쟁이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매시장 거쳐서는 동네 과일 가게로 가는 거고 산지 유통이라고 하는 건 뭐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마트가 가서 사오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지 유통을 통해 가지고 또 여기 보면은 수집 선별했잖아요. 저걸 바로 가는 거고. 도매시장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가는 거죠. 바로 마트로 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거 쿠팡이다 어딘 산지 바로 소매시장으로 가려 그러면은 유통에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동 포장기도 있어야 되고 박스 포장하는 로봇도 있어야 되고. 도매시장이 하던 일을 우리가 해줘야지. 네네. 엄청난 인력을 도용해야 되고요. 이것들이 실제로 많이 지어지고 있고 정부에서 이번에 또 유통을 개선하겠다고 산지 APC를 100개를 또 하나를 추가를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또 도매시장으로 가는 물량은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도매시장의 주 고객이 누구냐 하면은 식자재 마트, 재래시장,
그다음에 이런 무슨 이거 식당들 있잖아요. 이쪽들이 도매 시장으로 가는 것들이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소비 시장으로 가는 것들은 대개 다 그러니까 도매 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도매 시장을 거치는 게 많이 줄었구나. 더 비싸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더 싸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름대로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뿐인 거고 보시면 이게 도매 시장이 2003년도 거의 78%에서 거의 80%에서 2000년도에 58% 줄어들었잖아요. 가락동 시장은 31%에서 20%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온라인 유통이 막 커졌잖아요. 신선 농산물이 다 온라인 유통으로 갔죠. 그리고 쿠팡이 막 커졌으니까 이 가락동 시장의 비중은 뭐 매출액 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 네네. 그리고 가락동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도매법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유지하려 그러면은 산지 출하를 계속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매법인을 자꾸 변화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조금 저렇게 바뀌고는 있네요. 어쨌든. 네네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을 구조를 개선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통을 어디를 개선하자는 거죠. 소비자 시장 있잖아요. 쿠팡이니 뭐 신세계니 백화점 이걸 유통을 우리가 개선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이미 자기들끼리 열심히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거는 도매 시장이 있는데 보셨지만은 뭐 도매법인이 5개인 2%는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으니까 이걸 6개, 7개 늘린다고 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4%고 쟤네들은. 네네. 그러니까 이 시장도 뭐 개선할 건 있겠지만 크게 손댈 게 없는 것 같아요.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 정부가 그런 비난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여기다가 뭘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온라인 도매 시장도 니들이 만들어 뭐 맞습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온라인 도매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이걸 우회가 가겠다는 거죠.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한 10여 년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매하는 분들이 온라인에서 뛰어가야 되는데 불편하고 귀찮고 하니까 안 하시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 누가 배송 시스템부터 다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잘 되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쿠팡의 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쿠팡이 거의 다 쿠팡의 신선 농산물 매출액이 사실 나머지 전체 유통사를 다 합칠 만큼 이렇게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매 시장의 역할이 여전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식당들 있잖아요. 이런 식당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도매 시장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저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들이 여전히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 기능을 도매 시장이 잘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개선하자 그러면은 말씀 들어보셨겠지만은 도매 시장도 그렇게 뭐 개선할 건 많은데 크게 개선할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죠. 네, 뭐 그리고 또 왜 그럼 농업법인들이 왜 그럼 건설회사가 이 도매 시장 법인을 구입할 수 있느냐 하면은 농안법에 있잖아요.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유통을 다루는 것은 소유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아, 전혀 이 유통과는 다른 업체가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회사가 이 여기에 뛰어들 수 있었던 거죠. 유튜브 회사가 딱 좋겠구만. 네. 3프로TV가 이제 여기에 뛰어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농산물 유통하는 농업계에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농산물 유통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은 이해상충 때문에 구매를 못하는 거죠. 이건 농안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있다. 그럴 수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가져간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생산자든 유통이든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빠르게 변해가는 게 결국은 생존하는 방식이고 이미 그러니까 유통은 있잖아요. 이게 거대한 산업이거든요. 유통은 그러니까 농산물 시장 농산물 생산액이 60조 원이잖아요. 근데 농산물 그 거래액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 120조 원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식당에서 이렇게 먹는 시장이 또 한 120조 원 되고 그래서 전체 산업이 이제 식품 산업 전체가 한 240조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농산물 시장보다 그 크기만큼 이제 유통 시장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고 이 거대한 산업에서 나름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도매 시장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소매 시장 보내려면 산지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산지 유통을 개선하겠다고 뭐 100개 APC를 새롭게 만들겠다. 농협에서 새로운 물류센터 같은 것들을 계속 투자하고 있거든요. 안성에 가면 물류센터들이 있는데 아니면
친환경 물류센터들에서는 학교 급식으로 보내는 것들 있잖아요. 다 잘라가지고 이게 맞도록 이게 바로바로 요리할 수 있도록 다 해가 보내는 기능들이 전국에 다 산재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처에 따라 가지고 공급해주는 시스템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비용으로 다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비자 가격에는. 그러겠죠. 네. 그리고 유통은 잘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소비자가는 비싸고 이게 농가 수치가는 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그만큼 편리한 걸 원했잖아요. 새벽 배송을 받기를 원했고 잘라진 사과를 받기를 원했고 내가 배추한단은 너무 크니까 배추 반단 4분의 1단만 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렇다고 배추 4분의 1단을 산다 해가지고 이 배추 한 단 것보다 로켓 프레쉬로 받는 게 이게 더 싸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비용이 되니까 비싸다고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소비자들은 편리해진 만큼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그리고 유통 단계에 왜 비용이 올라가냐면은 인건비도 올랐고 다른 모든 게 다 올라갔잖아요, 비용이요. 그게 또 반영된 거죠. 그래서 참 개선할 곳은 적기는 적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개선할 곳은 그럼 농가들이 문제가 남잖아요. 농가들은 수치가를 어쨌든 높게 받고 싶어 해요. 그렇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어허. 지금 뭐 500원, 지금 1,000원짜리를 500원, 지금 한 450원 받잖아요. 1,000원에 팔리면은. 그럼 이걸 가지고 정부는 한 5% 정도 올리겠다고 하니까 약간 500원, 뭐 480원 이렇게 올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유통 단계에서 하는 일을 농부들이 해줘야죠. 그래야 그렇죠. 더 많이 받죠. 그러나 이제 그러면 비용도 드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고민이겠죠. 그렇죠. 배추 농사 짓는 분이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받아가?라고 하면 할아버지 제가 인부 다 구해서 다 뽑아가지고 트럭에다 싣잖아요. 그럼 이거 할아버지가 해줄 겁니까?라고 할 때 알았어 내가 할게 당신은 가라고 하고 하셔서 그 대신 네가 버는 돈 갖고 와라고 하면 더 많이 받는 건데 과연 이분이 그들이 전문적으로 인부 써가면서 하는 그 일을 내가 더 싸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농촌에 인력이 없잖아요. 벼 같은 경우는 기계화 다 돼 있지만은 과수라든가 채수작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외국인들이 다 이렇게 수확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비료를 주고 농약을 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 다 합니다. 그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거는 개별 농가가 고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유통인들 있잖아요. 산지 유통인들이 대개 배추 같으면 봄에 심어 놓으면은 밭을 미리 다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산지 유통인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실제로 만약에 시골길 가시다가 모자를 쓰고 이렇게 농약을 치거나 비료를 주고 있는 농민이 보이잖아요. 비슷한 패턴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십시오. 다들 한국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농민 입장에서는 그 배추를 1,000원에 팔았지만은 산지 유통인은 그 비용을 다 계산해 가지고 산지 유통 비용이 다 포함될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럼 농민들은 정말 전화만 하는 거예요, 진짜?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대부분 다 전문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인테리어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은 게 보통 중간 마진으로 다 먹어요, 사실은. 그런데 중간 마진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럼 뭐 하나 빨리 뺄 수 있냐 하면 아니면 셀프로 내가 해야지. 내가 도배 부르고 아니면 내가 풀 사오고 아니면 그 돈 줘야지 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농민이 가장 불만인 건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가 다 올랐잖아요. 기후 변화도 심하고 비료값도 올랐고 농약값도 올랐고 인건비는 뭐 하루 일당이 거의 15만 원씩 주고 8시간 일하면 딱딱 끊어지잖아요. 늘어나면 또 추가 줘야 되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크게 안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수치 가격을 어떻게 올릴 거냐 문제가 남는데 근데 사실 또 농산물은 소비자 물가에 묶여 있다 보니까 많은 경우가 또 수입을 통해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잖아요. 이게 또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누르고 아래서 밀어붙이고 하니까 농가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 그럼 이걸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농민들의 소득은 계속 줄고 있겠네요. 실질 소득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이제 농산물 지수를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산물이 만약에 많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잖아요. 여기 제가 자료를 가져왔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파메어라는 곳에서 농산물 가격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걸 저희한테 보내줘서 가져왔는데 예. 이거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는데 예를 들면은 이 녹색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걸 의미하고요. 빨간색은 내려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이게 들쭉날쭉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의 영향을 받거나 뭐 추라 뭐 가격에 따라 전년도의 가격에 따라가 다음에 심는 면적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녹색에다 빨간색 하면서 농산물 물가 자체가 오르질 않습니다, 별로. 근데 최근 한 2020년부터 25년까지 살펴보면은 계속 오르네요. 빨간색 라인이 없죠. 네.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농산물 가격이. 예, 이게 농산물 가격이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근데 실제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인건비라든가 농자재 값이 더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서 전부 다 비료든 농약이든 이게 다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도 그렇다고 비료가 싸게 도입할 방법은 없고 다 없는데 네.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농사를 짓는 게 현실이라면 네. 그들에게 그 나라 임금을 주면 좋을 텐데 네. 우리나라 최저임금 주도록 강요하고 있는 부분이 네. 거기서 우리가 그럼 물론 그것도 취지는 있습니다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사실 이제 많은 농민들을 만나면은 예. 저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발 좀 이렇게 농촌 지역에 들어오는 농가 소득 있잖아요. 예. 인건비 이걸 좀 낮춰달라. 이것만 해도 좀 숨통이 튀겠다고 얘기하는 분이 많은데 사실 이걸 가져가면은 또 누가 제일 반대하겠어요?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반대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또 인력 회사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력을 파견 보낼 수도 있잖아요. 예. 이거 파견 근로법에 또 저촉이 됩니다. 이것도요. 그러니까 사실은 농가들이 하는 것도 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돈을 버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업계에서는 아무도 돈을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도 많이 벌어가시면 좋은데 자기네 나라에서 일당 5,000원 받는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일당 5만 원을 준다면 그거 4만 5천 원을 주는 거를 브로커가 그래 넣어와라 찍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브로커가 먹지 다 주겠습니까? 그걸 주는 할 사람은 많고 갈 사람은 얼마 없으면 당연히 중간에 뽑는 사람이 먹죠. 그래서 그러니 그게 그래서 농촌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돈을 누가 버는지 모르겠다. 하지만은 베트남 며느리가 있는 그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는 매년 집이 한 채씩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노동자를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예. 한국어도 능숙하고 문화도 능숙하고 하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먹겠지. 네, 하나의 팀을 이루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수수료 일부 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농촌에서 생산되는 많은 것들이 이제 인건비로 나가고 농자재비로 나가고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힘든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라도 개선하고 수치가라도 조금 더 받아보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의 가격이라는 거는 협상력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상인들은 철칙이 뭐냐면은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네. 이걸 못하면 상인은 망하는 거고요. 농민들은 무조건 또 비싸게 받고 싶을 거잖아요. 이게 충돌을 하는 거죠. 가격이라는 건 항상 충돌을 하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그러면 협상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키울 방법이 뭘까? 이걸 사실 이제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되고 이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농가의 적절한 규모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교섭력을 키워야 되고 품질의 균질성 같은 걸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조직화라는 거 있잖아요. 조직화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물량을 좀 크게 해가지고 물량이 커지면 이제 이거 도매시장으로 보낼지 쿠팡으로 보낼지 어디로 보낼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APC도 지어가지고 수요에 맞게 이제 포장도 할 수 있고 고용을 하겠죠. 또 농민들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해야 되고 이쪽에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미 이제 산지 유통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요. 산지 유통을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가락동 중도메인 하시던 분들이 당연히 이분들은 소비처를 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이미 이제 산지 유통을 크게 이제 장악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농협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락동에서 중도메인 하는 분이 산지 유통도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소비자 시장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고객이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뭐 유통에서 한 개 더 세우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법으로 막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렇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락동에 있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산지 유통 크게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은
사실 쿠팡의 최대 납품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산지유통해서 이게 가락동에 들어오질 않고 있잖아요. 바로 이쪽으로 빠지고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양쪽을 다 잡으면서 이렇게 유통을 바꿔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은 쿠팡처럼 온라인 유통이 하나의 큰 세력이 있고 강력한 세력이 있고 산지 유통 있잖아요. 산지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물건을 모으고 이제 수요처로 별로 납품해가는 이쪽 산지 유통이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하나의 큰 세력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거기가 대기업화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농민들의 권익은 어디서 보호를 받느냐? 산지 유통인들이 그럼 농민들 권익을 보호해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네, 왜냐하면 상인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으니까요. 그러려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민들 역시 조직화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러려 그러면 다시 농협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1,100개나 있는 농협이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농협의 역할을 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예의가 나와야 되는데 농협은 이제 구조적으로 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일본 농협은 말씀드렸듯이 4,000개에서 600개까지 줄어드는데 30년 동안에 우리나라 농협은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도 나오죠. 그게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박사님은. 그래서 산지 유통 쪽에서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되고, 네, 농협이 역할을 해야 된다. 농협이 너무 쪼개져 있다.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 편에서 일을 하는 누군가가 있어줘야 되는데.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람에는 없죠. 그런 게 어딨어? 누구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근데 농협이라는 걸 만들어 놨으니 농협이 중간에서 그걸 잘 해줘야 되는데 산지유통인들처럼만 일을 해주면 되는데 네. 산지유통인들은 열심히 일하면 다 자기 돈이니까 열심히 하지만 농협은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봐야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 사회주의가 작동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서 농협이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그게 항상 이제 마지막에 가면 거기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고 저는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비자들도 사실은 농산물을 사 드시면서 농민들이 이렇게 굳이 이 값을 깎아가 사 드시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싶을 거잖아요. 이제 유통을 적당히 통해서 유통 비용도 적절히 주고 싶을 거고 그리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은 결국 이 산지 유통, 도매 유통, 그 다음에 소매 유통, 소비자가 있잖아요. 각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산지 유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쪽이 굉장히 먼저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농가 조직들 있잖아요. 많은 출하 조직들이 있는데 이 출하 조직들은 여전히 영세하고 이제 산지 출하 상업적인 기업들이 하는 출하 조직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농협은 여전히 이제 농민의 기대만큼 이렇게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 하는 문제를 좀 해나가야 되고 이게 개선이 되려 그러면은 또 다시 농가의 적정한 규모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생산 효율화 같은 것도 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규모 그렇죠. 효율성을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소비자가 비싸게 먹게 되겠죠.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산성 향상에 따른 효율이 있을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협상력을 키워가지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또 농가 단위 규모가 커지려 그러면은 농가 숫자가 또 줄어드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미국인데 미국도 싸지 않다면서요. 그렇죠. 이건 유통 단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니까요. 유통 단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니까. 제가 잘 설명했나 모르겠는데 유통이 가지고 오늘 설명은 정말 리얼하게 다 이해되는 게 이게 그냥 간단하게 야 산지에서 500원 하는 배추가 왜 소비자한테 5,000원이야? 4,500원을 중간 유통 상인들이 먹는구만. 쟤들을 족쳐라 라고 하는 저런 우격다짐식의 여론은 사실도 아니며 상황 개선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제가 30년째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네. 이 얘기를 30년째 듣고 있습니다. 안 바뀔 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30년 지나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자들이 자꾸 출입처를 바꿔서 그래요. 그리고 유통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유통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앞에 제일 첫 번째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생산자, 소비자, 유통. 너 문제야 이러고 하면서 유통에도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유통에서 만약에 실제로 소비자 유통에서는 쿠팡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러지만은 매출액이 얼마죠? 마진율이 높지 않아요. 마진이 높지 않아요. 0.몇 %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자 유통도 크지 않고 도매 유통도 보셨지만은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고정적으로 독점 시장이다 보니까 과점 시장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현금 수입처는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그 기업은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이게
지분을 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라고 보도하는 기자들이 문제니까 기자 대표로 안승찬 기자가 사과하십시오. 사실 제가 유통을 전반적으로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예. 또 제가 모르는 분야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저도 사실 유통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몇 달 동안 제가 하는 짓다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네. 유튜브 채널 거기서 유통 전문가하고 산지 유통하시는 분하고 불러가 한 두어 달 동안 토론을 계속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출연을 하지 않으셨지만은 또 수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다 비용이 네.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네. 그분 없으면 이 과일이 저기까지 못 가는데 어떡하겠어. 내가 들고 뛰거나 소비자가 봐주러 오거나 해야지. 근데 크게 뭐 할 수 있는 게 들어보면 크게 뭐 바꿀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결론입니다. 조금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 중에 예. 아 이거는 그냥 여론이 오버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꾸기 어려워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산지 결론이에요. 유통을 좀 개선하거나 아니면 지금 농민들의 생산자를 조금 더 집단화하거나 뭐 그런 정도 얘기했던 대로 도매 유통을 그래도 한번 자유 경쟁으로 좀 해보거나 뭐 조금씩은 해볼 수는 있겠으나 그런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근본적으로 이제 유통이 문제라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다 느끼시겠지만은 기후 변화 있잖아요. 기상재해 때문에 특히 이제 신선 농산물이 그 대상이 되거든요.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들쭉날쭉하는 게 너무 커요. 가격 진폭이. 그러니까 이거는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이제 아 농산물 유통이 원래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그렇지. 배추가 안 나온 날은 양배추 좀 드시고 예. 상대적으로 원래 그런 거다. 그렇죠.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30분 전에 2%가 했다가 욕먹은 얘기가 이거잖아. 원래 이런 거야 원래. 그리고 이걸 기후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은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농산물을 신선 채소를 수입할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채소를 저쪽 미국에서 수입할 수는 없잖아요. 네, 거리가 있으니까. 네, 거리상으로 그렇게 비슷한 위도에 있는 국가가 중국밖에 없어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도 중국밖에 없습니다. 같은 위도에 있는 국가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다 해와야 됩니다. 네. 실제로 양파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가격 안정시킨다고 수입해왔다가 그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수입을 계속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농가들은 생산량도 줄었잖아요. 기상재해 때문에. 근데 가격도 안 올라요. 얼마 안 올랐습니다. 그럼 농가들이 점점 더 농업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신선 농산물 전체를 그러면 중국에다 의존할 건 아니잖아요. 공급망을. 그럼 농가를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무작정 수입을 늘려가지고 소비자가를 안정시키다는 정책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폭을 어느 정도 줄이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경매 있잖아요. 경매제가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홍수 출하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출하 조절을 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러려면 상대 매매를 도매상 기능을 키워가지고 상대 매매라고 정가 수입 매매라고 하는 걸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매상이 사서 쟁여놓다가 파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만 하지 말고 쌀 때는 공인중개사가 집을 10채 사놓고 그렇죠. 비쌀 때는 그 사람이 팔고. 일본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가능하려 그러면 도매상 규모가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중도매인이 너무 적다. 왜 쟤들도 라이센스잖아요. 이게 허가를 받아 들어가니까 왜 저거밖에 안 하나 해가지고 한때 이걸 너무 숫자를 많이 늘려놨어요. 얘도 또 규모가 안 되는 겁니다. 도매상들도. 네, 그러니까 신용 창출이 안 되잖아요. 이 물건 납품하면은 한 달, 두 달 후에 받는데, 그러니까 유통상인한테 물어보시면은 유통이 왜 어렵고 부도가 많이 나느냐면은 이게 회사에 납품할 때는 소매상에 납품할 때는 다 한 달, 두 달 후에 받잖아요. 그렇죠. 나는 돈 주는 거는 바로바로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일주일 이내로. 국민들한테는 바로 주고 과일 가게에선 나중에 받아야지. 그러니까 농업 유통하시는 분들이 규모가 클 수가 없습니다. 유통이 커지는 만큼 이 신용이 커지거든요.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금융이 그걸 해줘야죠. 금융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이게 한 번만 삐끗해버리고 나면은 바로 망해버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산지 유통이 뭐 떼돈 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것만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좀 마치려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산유통법인의 재무 상태를 한번 들고 와봤거든요. 세계회사 법인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다 공개돼 있으니까. 산지유통 저기는 자유경쟁이죠? 완전 자유경쟁입니다. 괜찮아. 농협도 있고 뭐도 있고. 실제로 보시면요. 이게 보자. 매출액 835억이고 단기순이익이 9.1억 원. 예, 순이익 비율이 1% 정도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 식품 주식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7% 정도 됐죠. 산지유통을 하는데 산지유통을 하면서 이제 식품도 같이 하겠죠.
이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0.64%. 그러니까 산지 유통 중에 일부 독과점적인 품목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저러지? 그러니까 1%도 안 되네. 많은 분들이 농산물 유통해서 산지 유통을 크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크게 돈 버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사과 도매상 같은 이런 분들은 굉장히 크게 돈 버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 보고 산지 유통이 크게 돈 번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대체로 그러니까 수익률이 크게 높지 않다. 저하고 친한 분도 이번에 그 초록마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하나의 유통회사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나면 소매 유통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납품했던 회사들은 몇 달치가 이렇게 몰려있으니까 하루에 1억씩만 납품한다 하더라도 보통 45억이 묶여 있게 되잖아요. 그렇지, 돈 많이 들겠네 진짜. 네네. 농민들한테 돈 먼저 주고 나중에 수금해야 되니까. 네, 이게 다 금융 비용을 줘야 되고 사실 이 기능을 하는 게 도매법인 역할 중에 하나가 이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법인이 이제 중도매인이 있는데 이제 신용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경매장에서는 사가는 소매상이 현찰 주고 사가나요? 아, 그건 당연히 그러겠죠. 중간에서 돈 내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중도매인이 그걸 팔게 되잖아요. 네. 소매상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쿠팡에다 팔았으면 쿠팡에 대금 결제일 만큼 줄 거잖아요. 근데 경매는 도매 싹 빠지고 너희들끼리 입찰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가락동 청과물 시장에서의 경매라는 건 네. 물건 파는 사람은 그날 현찰 받아 집에 가고 사가는 사람은 현찰 놓고 물건 가져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길 뭐 일주일 이내 정산하라고 하는데 대체로 가락동에서는 내가 오늘 납품을 하면은 경매에 붙여지잖아요. 예. 그 다음 날 수수료를 떼고 다음 날 통장에 딱 입금되는 방식이죠. 예. 근데 보통 이제 옛날에 그런 도매시장 방식에서는 도매상이 납품하면은 예를 들어 뭐 한 달 후에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락동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루 만에 받아가고 하루 만에 받아가는 가락동에서 거죠. 물건 떼가는 소매상은 외상하고 2달 후에 줘도 돼요? 이게 이제 중도매인이 가져가잖아요. 예. 중도매인이 가져가면 중도매인이 이제 소매상이 이제 팔잖아요. 이 소매상은 그러면은 바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되게 거래하는 경우는 뭐 한 달이 됐건 아니면 일주일이 됐건 얼굴 알면.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중도매인들이 당연히 이런 빚이 깔려 있어야 그러네. 자기 거래처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가 그 금융 비용 감당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내가 만약에 수수료 4% 먹는 친구들이 그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수료 4% 먹는 친구들은 그 경매만 하고 빠지는 중도매인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대금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 고생은 중도매인이 하네. 그럼 결국 4% 먹는 그 친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네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고 산지 끌어오는 게 있고 출하 장려하는 게 그다음에 이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신용 기능을 제공하는 게 있고 융자를 주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돈 빌려주고 그래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이게 중도매인이 돈 있어가 장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이제 저도 항상 고민인 게 이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도매법인이 있잖아요. 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네, 도매법인 한번 저도 직접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제가 들은 건 이제 그 가락동에서 오래 근무했던 친구 있잖아요. 예. 그 시장을 관리했던 친구. 그 친구로부터 이제 세세하게 물어보면서 남자작 박사님의 이 살아있는 취재를. 네. 아무튼 유통만 비난해서는 바뀔 게 없다. 그게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시네요. 유통에서 특별하게 뭐 개선할 게 당신들 생각만큼 별로 없어. 없지 않겠으나. 네. 그렇다고 대안이 밖에 딱 느껴지지도 않는. 그러니까 한국 농업이라는 건 구조적으로 여전히 꽉 막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사실 우리가 농업 구조개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본 농협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은 거의 30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개혁하고 있잖아요. 일본 농지제도 같은 것들도 꾸준하게 뭐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부터 계속 추진해오고 있거든요. 이 일본이 2000년대부터 시작했던 이 개혁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년, 30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문제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논의조차 잘 없고 없었죠, 거의.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답답게 느껴지시는 거는 그 30년 동안에 일본이 바뀔 때 우리는 안 했잖아요. 그 모든 문제가 누적돼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바뀐다고 하면은 아마 뚜렷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최소한 10년쯤 지나면은 이제 조금 바뀌거나 싶은 느낌이 들 거고요. 한 20년쯤 지나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좀 바뀌어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쌀 수밖에 없네. 저도 답답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전 세계 어디도 농산물 값이 뭐 그렇게 유통비용 줄이고 안정시킨 나라는 우리는 없다니까. 어느 정도는 뭐 당연히 뭐 만들긴 해야 되겠으나 국토도 좋고 뭐
쉽지는 않겠죠. 네, 예. 한국 정밀농업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이 책에? 유통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는 건 아니고 예, 우리나라가 사실 이전에 식량위기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예. 기후변화 농업 전반에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면서 한국 네. 농업을 조금 다뤘는데 이 책은 농업 얘기를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다뤘고 뭐 죄수의 딜레마도 나오고 뭐 그러네. 네네. 한국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중국의 고민도 있고. 네. 시장에 실패가 있는 거지. 시장의 실패. 농업을 둘러싼 지정학적인 문제라든가 또 농업을 농민의 관점에서 보는 농업이 존재하고 산업의 관점에서 보는 농업이 존재하잖아요. 이 두 가지 관점을 어떻게 분리해서 볼 건가 하는 전반적으로 농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또 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재작 박사님이었습니다.